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또는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공부법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에겐 해당이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영상을 꺼주시면 되겠어요. 왜냐? 선행학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부법이 있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선행학습을 해서 고등과정을 한 번 다 봤다 또는 고등과정이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영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내신에 집중을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학이 만만치 않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을 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냐 또 어떤 학교냐. 특목고라도 일단 외고가 있고 그냥 과학고가 있고요. 그다음 자사고들도 기숙학교가 있고 기숙학교가 아닌 곳도 있고요. 즉 기숙학교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일단 기숙학교들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기숙학교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그날 오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나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래도 그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도 된다라는 걸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따라하려 하면 정말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낄 텐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고1 때 당장 와서 이제 고1과 하는 친구들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선택한 게 정말 뼈아픈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일반고로 전학을 가던가 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일단 특목고에 왔으니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했다간 무조건 망해요. 왜? 그 친구들은 이미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한다? 자신은 처음으로 고등수학에 입문을 했는데 갑자기 잘하는 친구들, 그 선행학습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노력을 정말 단 한순간에 뛰어넘을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 학생들을 따라잡겠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죠. 내 공부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친구들과 나란히 서겠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하는 공부법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어떤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좋다는 문제집 다 써봤다는 거죠. 이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픈데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몸이 안 나,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로 문제집 양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양에서는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양에서 못 따라가는 걸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그 친구들이 공부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개념서 하나와 문제풀이서 하나를 선택을 하죠. 개념서는 개념땡땡이나 바이땡 같은 그런 교재들을 보통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석책으로 진도를 나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념서로 쓰기에는 정석책은 좋지 않다고 봐요. 저도 이제 특목고 출신이다 보니까 특목고에서 공부를 할 때 어쨌든 교과서가 정석책이라면 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정석책으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개념서 한 거는 다른 것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정석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좀 올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개정이 되면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또한 저희가 나가는 진도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 최신 성향의 어떤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는 개념에 걸맞는 예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예제 문제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유제들밖에 없잖아요. 유제 맹문제밖에 없죠. 보통 그래서 학원들에서 정석책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저 또한 그랬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도를 좀 빠르게, 선행학습을 좀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책이긴 맞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좋은 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제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개념서 한 권, 그 다음에 문제풀이서 한 권을 보통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쌍시옷 들어가는 책 있죠. 그 책이나 R로 시작하는 책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책들보다는, 그런 책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은 한 번씩은 다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책들로 뭔가 유형을 다지고, 그 다음에 어떤 모의고사 문제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커리큘럼을 탄다고 하거든요. 커리큘럼 타는 방법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보려는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개념이 끝났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각 학교마다 교과서는 한 권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비상이나 신사고나 미래엔이나 동아출판사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지정은 돼 있어요. 교과서를 또 받기도 하고요. 그 교과서들을 꼭 정독을 하세요. 내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했으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꼭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나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이 내가 지금 이해가 정확히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왜 꼭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중에 수능 문제를 또 결국 풀겠죠. 고3이 되면 대부분 다 수능 문제 풀죠. 저희가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평가원, 그죠? 평가원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백 명이 애를 써서 만드는 그런 좋은 문제들, 그런 좋은 문제들은 반드시 참고하는 책이 있어야겠죠. 그 책이 뭘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일까요? 당연히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수능 만점 받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 어떻게 만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그런 뉴스에 나오죠. 우선은 교과서를 거의 아까 약간 빨간색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외우다시피 공부하는 거를 우선으로 했었고. 그런 거 보면 항상 얘기하죠. 말도 안 돼. 분명히 과외 받았을 거야. 분명히 학원 다녔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교과서로 공부한 게 맞습니다. 정말 수능 만점 정도 받을 정도면 교과서를 한번 정독했다는 뜻이겠죠. 교과서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없다는 내용이겠죠. 교과서는 반드시 참고되어야 될 책이에요. 나중에 수능 문제를 참고하시는 분들 참고하는 책인데, 학생이 참고를 안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제가 문제풀이서로 추천하는 책은 무엇이냐? 고1, 고2 때는요, 각 출판사별로 모의고사 묶음책이 있을 거예요. 항상 심판으로 보셔야 돼요. 1년 전 거, 2년 전 거 보시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항상 5개년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성향의 어떤 문제들을 파악하기에는 최신 문제부터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출간되는 모의고사 묶음책을 추천드려요. 자, 모의고사 묶음책은 종류별로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학년 단원에 맞춰져 있는 단원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차수 모의고사처럼 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은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를 추천드려요. 자, 개념이 끝났고 교과서로 개념을 한 번 더 숙지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서를 모의고사 정리된 책을 선택을 했어요. 자, 저희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알땡땡이나 그런 쌍시옷 들어가는 책 같은 그런 일반 문제집을 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모의고사 형태의 묶음집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집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자, 시간이 왜 부족하냐? 일단 기숙학교는 더 심하겠죠, 그건요. 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꼭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특목고나 자사고 특성상 고1, 고2 때 엄청 바빠요.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뿐만 아니고 수행평가, 아니면 과제연구, 아니면 동아리 활동, 즉 교내 활동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회까지 준비를 해요.
그러면 교내 대회 준비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치여서 아이들이 주말에 집에 온들 결국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독학이 가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공부하는 팁을 드릴게요. 꼭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은 문제 옆에 몇 년도 몇 번 기출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문항이 18번부터 21번 사이,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먼저 자신이 공부해야 될 단원을 빠르게 푸세요. 그럼 빠르게 풀어보면 그 부분들은 굉장히 풀만할 겁니다. 풀만할 거고, 그 문제들이 다 풀렸으면 개념이 그래도 정확하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일단 그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4점짜리 문제들, 풀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씩 공략을 하는 거예요. 공략을 할 때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개념을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4점짜리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은 개념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문제를 읽고 내가 옆에다가 어떤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즉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개념이 쓰인다, 저런 개념이 쓰인다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가 그래도 안 풀리면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해설지를 참고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출제자 의도 파악이에요.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내가 문제를 출제했다. 이런 부분을 해설지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쭉 보세요. 해설을 쭉 보다 보면 내가 놓친 개념이 거기에는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놓친 개념을 다시 한번 그 문제 옆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개념 노트를 정리하세요. 즉 오답 개념 노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개념에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는 대수적인 개념, 어떤 친구는 기하적인 개념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개념 노트를 정리해서 시험때가 다가오던가 아니면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뭐가 막힐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설마 여기에 또 있는가 항상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분리시켰다가 다시 개념을 융합시키는, 개념을 조합시켜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걸 고1 때부터 하셨다. 그럼 고3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기본적인 문제 출제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때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금 쉬운 문항들,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연습을 하고요. 어려운 문항들, 4점짜리에서 고난이도 문제, 꼭 최고 난이도 문제가 아니어도 돼요. 고난이도 문제,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인 거죠. 그럼 거기부터 개념을 분리하고 합치는 연습들을 해나가면 돼요. 그럼 좀 천천히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리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개념 이용해서 좀 모르는 게 있나? 개념을 빨리 못 빼는 게 있나?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못 풀었으면 왜 못 풀었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해설지를 보고 해설에만 집중해서 빠르게 답을 내는 데만 집중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항상 제자리일 거예요. 그럼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법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해석 중심의 수학으로 바뀌고 개념을 분리시키고 다시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개념은요, 적당히 아는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해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영단어 암기하듯이 확실하게 내가 언제든지 물어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개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의 구구단처럼 개념이 팍팍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할 때 저희가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고등수학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개념서로 개념을 한번 공부했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로 정독을 해라. 그리고
그 교과서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교과서 개념 문제들도 꼼꼼히 꼭 풀어보셔야 돼요. 교과서 문제들도 가만히 보면 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단원의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들어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문제집에 집중하지 마시고 단원별 모의고사들을 이용해서 일단 필요한 개념들을 습득했나 확인을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꼭 개념을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는, 즉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는 고1, 2에서 너무 어렵거나 접근하기 힘들거나 좀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건 나중에 차후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을 때 도전하는 문제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자꾸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쓸모 있는 문제들, 내가 당장 필요한 문제들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의고사 문제들에 대한 공부법 뿐만 아니고 제가 왜 모의고사 문제들에 집중을 많이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